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판 9.11 테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전 세계가 충격 속에 휩싸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국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지상 공격이 서로 주고받는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그 로켓포 수백 발 정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4,400여 발 로켓포가 하마스 쪽에서부터 발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언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 수십억 달러 들여서 이스라엘이 구축해놓은 최첨단 적어도 방어만인 아이언돔이 전혀 무용지물이 됐죠. 왜냐하면 이 아이언돔이 그 2021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국내에 10개 포대가 배치가 됐어요. 예. 근데 한 개 포대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숫자가 80발이에요. 그러면 10개 포대에서 800발, 동시에 800발밖에 발사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4,400발을 하마스에서 공격을 한 이 로켓포로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 그 패턴과 양상이 다르고요. 또 이 공격 양상이 육해공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펜스도 그 분리장복도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고 또 예. 패러글라이딩으로 또 낙하산 침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과는 다른 그 공격 양상을 보여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요. 로켓을 발사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분리장벽을 부수고 직접 침투한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뤘어요. 그렇죠. 그 영상에 보면 불도저로요. 그 펜스를 완전히 부숩니다. 예. 그리고 펜스를 그 무장 대원들이 그 날카로운 어떤 도구로 그거를 찢고 그리고 무장 대원 수백 명이 바로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를 하죠. 예. 근데 포인트가 7포인트에서 그 무장 대원이 침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도저히 그 가늠할 수 없었던 게 사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에 그 전방위적으로 도감청 전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보망이 굉장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구축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육해공에서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이스라엘도 상상을 못했고 이조차 이스라엘 내부의 그 최첨단 그 최강의 그 정보기구 있잖아요. 모사드나 모사드. 예. 국내 담당하고 있는 신베트도 있고 예. 미국의 CIA조차도 이 사전 공격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 촘촘하게 준비했던 안보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됐다는 게 세계에 던져준 충격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뚫릴 정도인 건지 안보망이 좀 무력화될 정도로 혹은 그만큼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지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마스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정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된 바로 의하면 지난 8월부터 사실 수개월 전부터 이런 대규모 공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해왔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마스와 또 시리아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와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이 모여서 베이루트에서 모의를 했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 예. 또 이번 달 2일에 공격 전에 이런 대규모 공격을 이란이 승인을 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한 그 계획이 있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하마스보다.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너무나 상상을 예상하지 못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그렇죠.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직접 대응할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상군 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상군 투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게 인질이 납치돼 억류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인질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지금 한 15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질의 향방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지하 터널에 숨겨놨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그 하마스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렇게 가자 지구 민간인 공격하면 우리 너희들 인질 한 명씩 처형하겠다. 예. 그래서 동영상으로 유포하겠다. 이런 아주 처참한 그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인질의 향방과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하게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파병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질의 희생, 민간인의 희생은 네타냐후 정부가 가뜩이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정치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 이것을 감내낼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부도 과연 전면전으로 지상군을 파견할지 아니면 인질을 상대
상대로 인질을 고려해서 어떤 전략적인 공격을 할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한 것 예, 같습니다.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거는 더 직접적인 대응이고 더 확전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동 지역까지 확전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동 지역까지 확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혹은 전면전으로 간다면 이것이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외부 세력까지 같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인질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규모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규모가 것 처음엔 같아요. 100명이라고 그랬다가 예. 130명, 지금 150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인질들이 그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기도 하고 또 희생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 사망자만 11명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0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국가 그 인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인이면서 또 이중국적자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인질들이 많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희생된 미국 인질, 희생된 미국 사망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복 작전은 좀 펼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인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9명으로 전해드렸는데 또 이제 11명으로 네, 11명으로 1시간 전에 보도에 의하면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하마스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경고를 보면 민간을 폭격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이 뭐 지상군 투입은 물론이고 폭격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 파견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공격 자체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 마치 2014년에 IS가 예. 이슬람 국가 스테이트는 IS가 자행하던 그런 행태를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인질을 처형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유포한다면 결국은 이들은 스스로가 무장 테러 조직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형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은 하지만 과연 이들이 그렇게 자행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전면전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에 주저하는 것처럼 하마스도 역시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자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들 역시도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사태가 진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엔 민간인들 피해가 클 텐데 국제적인 비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인 희생이 크고 그동안도 사실은 이 공격 이전에도 가자 지구가 경제난 때문에 민간인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2007년에 무장 정당으로 시료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 내에 전기를 끊는다거나 뭐 물 공급을 끊는다거나 생필품을 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봉쇄를 강화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극우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해서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더 이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왔어요. 예. 그래서 서한 지구의 정착촌, 유대인 정착촌도 더 확장하고 종국에는 서한 지구를 병합하겠다라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차별 조치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은 이 공격 전에도 와 있었고요. 이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마스가 이 알악사 홍수로 명명된 이 공격을 자행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희생을 감안하고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서한 지구도 이스라엘 쪽으로 병합을 하겠다. 네. 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현지 리포터가 전한 당시 상황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 10월 7일 6시 반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동안 평상시에 있었던 뭐 테러에 대한 진압, 뭐 가자의 로켓 공격에 대한 진압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으로 들어가요. 지금 사상자 수가 지금 정확한 집계가 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공격을 당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7일 동안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이 홀리데이였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휴가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의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격이 지금 현재 상태까지를 낳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마스의 이런 공격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지금 이런 이팔 갈등 그리고 하마스와의 갈등은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 갈등에 지금 언젠가 터트릴 것을 지금 터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지에서 전해진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그 공격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휴일이었다는 얘긴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은 공격 당시 10월 7일이 그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7일간의 그 유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안보나 보안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였죠. 굉장히 방심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시점이 참 애매한 게 10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인 10월 6일이 중동 역사상 가장 커다란 포인트였던 시점이었던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것이 바로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제4차 중동 전쟁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시점,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런 시점을 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5차 중동전쟁을 노리고 그리고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휴일을 좀 노리는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다 치밀하게 계산된 걸로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5차 중동전쟁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중동 지역 내 확장까지 뭐 신중동전까지 되느냐,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국들이 그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팔레스타인도 아랍인이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1948년에 지금 현 영토에 이스라엘 건국을 설립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영토에 살았던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난민으로 주변 국가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건데 이때 바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분개해서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에 투항해서 그것이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이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좀 과하게 말해서 서로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랍 국가들과 2020년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또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미국 중재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팔레스타인 문제 묻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수립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이상의 아랍 국가 중동 지역에는 아랍의 대의명분, 팔레스타인을 형제로 생각했던 이전의 대의명분은 사라진 지가 오래거든요. 자국 이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그래서 아마 하마스는 굉장히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이런 움직임이 더 하마스에게는 더 커다란 이런 공격의 어떤 동기를 이유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배경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전쟁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어떤 세력입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무장 저항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2년에 이스라엘이 바로 시리아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공격하고 이 레바논 남부를 강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현재의 시아파 저항 조직인 무장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 조직이지만 하마스는 순니파 무장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이 같이 연계하고 협업하고 이란과 같이 협력하면서 정보를 공조해 왔어요. 이번에도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한 거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란이 8월부터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미국도 의심은 하고 있는데 확증은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란은 공식적으로 아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란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사실은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의 혁명 수비대 등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공격을 계획하고 구체한 그런 정황이 내부 증언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죠. 나 개입 안 했다. 직접 네. 개입 안 했다. 미국도 심증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란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란이 배후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높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 공격이 하마스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수개월 동안의 훈련과 계획을 거쳐서 나와야 하는 공격 규모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이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단독 하마스 무장 조직의 단독 공격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란이 배후에 있고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미국은 애써 이 부분에 대해서 무마를 하고 부인을 하려는 입장이 미국의 내년에 11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재하려고 하는 것이 외교관계 복원을 중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동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국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어떤 가시적인 아웃풋,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외교관계 수립인데 이것이 이 하마스 공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와해될, 붕괴될 조짐에 있으니 공동탑이 무너질 수 네,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해 보려는 미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란에 동결돼 있던 자금을 또 해제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자금이 혹시라도 이번 공격에 뭐 사용되는데 유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각은 있는데 사실은 그 동결된 자금을 우리가 이제 이란 까따를 거쳐서 이란에 결국은 보내줬는데 이런 송금 비용은 결국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 이용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의구심이 있지만 커다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란이 그동안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무기 지원을 통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꾸준히 지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해법을 찾을지 이게 참 고심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두 국가 방안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안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후 발생했던 1차 중동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이 1956년에 발생하고 3차 중동 전쟁이 1963년에 발생을 합니다. 예. 이 3차 중동 전쟁 때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요르단 영토였던 서한 지구를 점령하고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 고원을 점령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은 결국 1993년과 95년에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다. 그렇다면 한 영토에서 두 국가가 공존하자. 그런데 그것은 국경을 경계선을 1963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경계, 즉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시나이 골란반도 또 서한지구 그 점령한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거기서 평화롭게 공존을 하자라는 그런 해법이 바로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로 협상을 타결했던 것이 이착 라빈 총리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상을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이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 또 중국도 두 국가 해법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무력으로 중동 분쟁, 특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두 국가 해법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것이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화두로 지금 제기된 거죠. 근데 네. 간단히 짚어보면 이거는 뭐 힘을 받는 그런 주장입니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유대 국가, 완전한 하나의 유대 국가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예. 또 이스라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후 정부가 그 국내 사법화 무력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사실 이번에 모사드나 신베트 같은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들이 이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던 배후도 국내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모사드나 신베트의 수장인 정보기관의 수장인 엘리트들이 이 네타냐후 정부의 이런 사법부 무력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문제, 이 문제에 신경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구구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떤지 저희가 현지 리포터 통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570명 정도가 한인들이 여기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한 명도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시켈론과 아시도드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벤구리온 공항은 닫지를 않지만 여행사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많이 캔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캔슬레이션이 되게 많아서 지금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자꾸만 방문하신 분들 지금 현재 방공호가 어디를 다니시든지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로켓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에 바로 방공호로 이동해서 피하셔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집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권고합니다. 예, 아직까지 피해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지 외교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아마 외교부하고 대통령실에서 긴박하게 상황 대책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우리 교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이스라엘에서 2.5단계 여행 경보 특별 그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했죠. 그리고 네. 하마스는 4단계 당연히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경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나 교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마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우에는 군수송기를 파견해서 교민들을 대피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3국으로의 그 출국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문제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하마스 공격으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 혹은 유가 변동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불가피하지만 아마 장기적인 유가 변동,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고 석유 생산국이 아니고 이 상황에 만약에 중동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확전되지 않는다면 네. 또 미국이나 이란의 어떤 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예. 그 유가 변동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동 경제나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한다면 네. 유가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수차례 또 세계 경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요, 지금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란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를 회복을 했잖아요. 외교 관계 복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 무드가 있었어요. 그게 예. 중국이 중재를 했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이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라이시 대통령이 하마스가 공격한 이후에 하마스 지도부와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부에 전화를 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시오니스트들은 지지자들 그들은 물러나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라는 팔레스타인의 평화 노력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이란 역시 이런 문제가 국제전으로까지 미국과 대립, 사우디아라비아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상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네. 필요가 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지금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